안녕하세요. 예, 쉬는 시간 잘 쉬었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줄기차게 우리는 노래를 시작하면서 노래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차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원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분계는 거래의 발로소. 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같이 다음 문제를 이어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교재 20쪽을 보겠습니다. 21번. 다음 재무제표 질적 특성에 관한 내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1. 표현의 충실성, 2. 검증 가능성, 3. 중립성, 4. 적시성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적시성이란 말은 목적 적합성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회계의 질적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계의 질적 특성입니다. 직적 특성은 크게 나누어서 목적 적합성, 모르시면은 11쪽을 보시고 설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적합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신뢰성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런 특성을 가진 정보를 또 하나 전제가 필요한데 이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목적 적합성에는 우선 먼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측 가치라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걸 피드백 가치라 그럽니다. 이 가치가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재투자를 하든 재생산을 하든 재투입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걸 피드백이라 그러는데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서는 뭐예요? 우리가 적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떨어진 자료라든가 이런 건 적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목적 적합성에 관한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은 뭐예요? 신뢰성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뭡니까? 믿을 수 있으려면 어때야 돼요? 첫째는 표현이 충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표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가변적인 게 아니라 표현 한 번 예를 쓴 용어는 계속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기업처럼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선입선출법이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썼다가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써버린다. 그러면 표현의 충실성은 아니죠. 또 하나는 정예법 썼다가 정일법 썼다가 막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참 이건 이래 표현을 하면 표현은 그대로 충실하게 적용하라.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검증 가능성. 즉, 그 자료는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여야 된다는 거죠. 재무제표의 자료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립성입니다. 중립성을 지키려면 항상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아야 되니까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자료여야 된다. 너무나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이게 중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저절로 4번 적시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22번은 똑같은 거고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23번,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다음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회계 정보가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뭘로 나열했냐?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두 가지입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피드백가치, 예측가치는 목적 적합성에 속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표현의 충실성, 이런 것은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런 것은 신뢰성에 속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23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24번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되고 있는 두 회사는 동종업종이죠. 동종기업 간의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두 회사의 회계 정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속성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동종업종 간의 비교를 한다 그랬으니까 두 회사는 동종업종이 비교하는 것은 바로 비교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25번 한번 볼까요? 다음은 기업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의 기본 가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어요. 기업 실체는 기업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줄이는 거 축소라 그러죠.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산이 기업이 이제 망해서 정리하는 절차, 즉 기업이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정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우리는 청산 절차라 그러는데, 이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이 없다고 가정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한 번 기업은 그 기업 실체는 독립적으로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기업은 계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고잉 콘선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25번 답은 1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꼭 알아야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22쪽 26번 기업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간의 균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잘못된 것. 1번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트레이드 오프를 말하는 거군요. 이건 상충, 서로 충돌한다 이거죠. 이걸 상충 관계,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러는데, 이 서로 상충 관계에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이 있으면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강하면은 목적 적합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충 관계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가 동전은 똑같아요. 한쪽이 나오면 한쪽은 안 나오게 되는 것 같은 원리죠. 상충 관계입니다. 하나가 풍선으로 말한다면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누르면 한쪽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거죠. 둘 다 튀어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상충 관계라 그러는데, 바로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이 그러한 관계입니다. 2번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완성 기준을 적용하면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아니죠. 수익 인식 관련 완성 기준을 적용하면 목적 적합성은, 완성이 끝나서 목적 적합성은 저하되는 방면 떨어지죠. 그러나 신뢰성은 향상될 수 있다. 완성 기준은 하면 신뢰성이 올라가고, 신뢰성이 떨어지면 목적 적합성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답은 틀린 답이군요. 2번이. 3번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원가를 적용하면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올라가는 반면 신뢰성은 떨어지니까 저하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하고 3번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겠군요. 4번 회계정보의 보고와 관련하여 중간 보고의 경우 목적 적합성이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군요. 중간 보고의 경우 항상 있잖아요. 중간 보고, 결산 보고, 이렇게 해서 완성 기준이나, 완성은 뭐냐면 결산이라는 얘기예요. 완성 끝났다면. 이런 것은 결산 때 이루어지는 완성 기준. 이것은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고.
자, 26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여러분 27번은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렵지는 않고 하니까 유사한 문제입니다. 28번. 역사적 원가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이 뭐냐 그랬어요. 1. 회계 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목적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상충관계라고 좀 설명드렸잖아요. 상충관계일 때는 서로 반대로 작용합니다. 이거 틀린 말이겠네요. 그래서 관련성이 적죠. 예. 틀린 것은 뭐냐?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주의는 과거 자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완성기준 적용시 두 개는 항상 목적적 가능성과 신뢰성을 서로 상충관계에 이루어졌다.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호 반대로. 2번 보시겠습니다.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당화되고 있다. 맞고요. 취득 후에 이걸 뭐라요? 고잉 컨선,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취득 후에 그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역사적 원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는 과거 원가다. 자,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8번 답은 1번으로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29번을 보겠습니다. 자, 23쪽. 회계 순환 과정에서 기말결산 정리가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과정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적합한 것은 기말결산 정리하면 전기와 단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면 비교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인데 어떤 것을 하냐? 기간별 보고하는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간별 비교도 하는 것도 있고 같은 업종은 동종 기업 간의 비교도 하고 이걸 비교 가능성인데 그 중에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이것은 이제 결산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은 전기와 단기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기간별 보고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0번. 다음에 들어갈 내용 이제 계산 문제로 갔네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질적 특성에 대해서 또 가설에 대해서 회계 공준, 회계 가설 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를 풀면서 몇 개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30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맞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미지급된 보증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무엇의 감소이다? 미지급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원래 미지급 보증금이라고 있었어요. 미지급 보증금. 이 미지급 보증금이 대변에 있죠. 부채니까 대변했습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자, 뭐 이건 우리가 뭐 임대료라고 할까요? 보증금이니까 임차료, 죄송합니다. 임차료. 자, 100만 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됐었어요. 자, 임차료 비용이 발생이죠. 자, 임차료 100만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붕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차료를 첫째, 이건 이제 언제인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1번이라고 보고 임차료 이런 관계에서 요 보증금을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언제?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러면 뭐 우리가 날짜를 만들어서 2번 날짜라고 치죠. 요 임차료를 했어요. 그럼 미지급 보증금을 부채를 없애주는 거죠. 부채 미지급 보증금을 없애주려면 부채의 감소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대변했던 미지급 보증금을 차변에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미지급 보증금 1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현금이 나가겠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오른쪽, 왼쪽에 차변이지만 감소는 대변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금 가로 안에도
여러분께서는 분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론도 중요한 건 분계를 할 줄 모르면은 전혀 전산회계를 자격증을 딸 수가 없고, 이 분계의 원리를 제가 노래로 만든 겁니다. 항상 자산이 어떻게 되고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자본이 어떻게 되고 수익이 어떻고 비용이 어떻고 이렇게 5가지만 이해하시면은 어렵진 않아요. 저는 분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한테 분계를 가르치면서 하겠습니다. 자, 아직 지급된 보증금, 미지급 보증금입니다. 이것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뭐의 감소가 일어났어요? 자, 보시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이 부채죠, 미지급. 그러니까 부채의 또 감소가 이루어졌네요. 아, 부채의 감소. 그렇죠. 그러면 답은 1번. 자산과 부채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좋은 문제네요. 31번 보시겠습니다. 31번을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시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금액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 여기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여기서 상호는 알파입니다. 자, 알파 상사가 있고 베타 상사가 있습니다. 자, 알파는 자산이 얼마라고요? 700만 원. 손 하나 끌까요? 네. 자산이 700만 원. 자, 자산입니다. 부채는 몰라요. 그랬어요. 자본은 얼마냐 그랬더니 자본은 300만 원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계산 문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랬어요. 요거 두 개 합치면 이거니까 쉽죠? 얼마라고요? 400만 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죄송했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시험장에 가서. 400만 원 아니죠. 왜 아닐까요? 교수님 틀리겠네요. 죄송해요. 교수도 이렇게 실수합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30만 원을 어떻게 300만 원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죠. 저도 이게 시험 치러 가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 떨어지기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붙기도 하고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놓았을 때는 항상 틀리게 되겠죠. 이거 얼마예요? 30 뺐어요. 자, 700에서 700만 원 30배니까는 670만 원.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베타 상사 것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가로죠. 가로고. 자, 여러분 보시면서 부채가 얼마 나왔습니까? 47만 원. 그리고 자본은 72만 원. 두 개 합치니까 얼마일까요? 자산은? 자, 자산은 계산해 보세요. 합치면 119만 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두 개를 합치면 베타의 자산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답은 2번으로 됐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쪽을 펴주십시오. 자, 24쪽. 네, 잠깐요. 문제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32번을 보시면 32번에 다음 자료와 자본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어요. 자, 자본 총계를 계산하려면 우선 자산 총계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 총계를 내 가지고 그 계산하면은 이걸 빼주면은 뭐가 나와요? 자본 총계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자산 총계는 얼마인가요?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10만 원, 좋아요. 자산입니다. 현금은 자산이라고 배웠습니다. 단기 대여금 자산이죠. 장기 대여금 15만 원은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비품? 비품은 자산이죠. 얼마인가요? 20만 원이네요. 좋아요. 20만 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얼마 있어요? 6만 원 플러스 6만 원. 자, 그 다음에 못 받은 돈을 뭐라 그래요? 미수금. 그래요. 미수금이 얼마 있나요? 못 받은 돈이니까 자산이죠? 9만 원.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자, 30. 이러면 이제 30, 65만 원인가요? 네. 그런가요? 왜냐하면 30, 여기서 이렇게 하면 15. 그러면 딱 65만 원이 나오죠. 자, 부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부채는 살펴보죠. 단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차입금이 얼마예요? 책에 5만 원이 있고요. 여러분, 감가상각무계액은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만 일단 부채로 되기 때문에 5만 원 이렇게 부채로 빼주고요. 미지급금, 지급하지 않는 돈이니까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죠. 채무기 때문에 8만 원은 부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급보험이 있어요. 요게 10만 원. 자,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자본 총계는 자, 자산에서 부채를 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 그랬으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겠죠. 65만 원에서 28만 원을 빼니까 정답이 틀렸나요? 32만 원. 안 나오네. 37만 원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뭐가 지금 25만 원, 5만 원. 미지급 8만 원, 10만 원. 자, 28만 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자산이금 틀렸나요? 10만 원. 잘 보십시오. 10만 원. 현금, 단기 차입금 15만 원. 그 다음에 비품 20만 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6만 원. 그리고 미수금이 자산이죠? 9만 원. 이게 15만 원. 65만 원이 아니군요. 60만 원이군요. 이렇게 하면 15만 원씩은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계산도 잘 못하는 사람이 교수라고. 이해해 주세요. 미리 풀어올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 60만 원에서 28만 원 빼면은 32만 원 맞네요. 제가 미리 이렇게 계산을 안 해온 것을 잘로 생각합니다. 항상 공부하실 때 이렇게 아시는 것은 계산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군요. 교수도 뭐 암산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 김예지 교수도 별볼이 없네요. 자,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죠.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잘 빠진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틀렸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떨어지면 자격증이 없죠. 다음 마지막 문제를 다루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본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그랬어요.
자본 총계를 계산하랬어요. 자, 자본 총계. 자, 자산 총계에서 부채 빼면 자본 총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문제인데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자산 총계를 자본 총계를 구하기 전에 자산 총계를 구하고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면은 자본 총계가 나오겠죠. 자, 자산 총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금이 얼마 있다고요? 50만 원. 자, 플러스. 자, 두 번째, 단기 대여금. 1년 이내에 빌려준 돈을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25만 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있네요. 자, 선수금은, 여러분, 선수금은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이따가 부채로 빼고요. 선수금. 자, 기계장치가 25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25만 원. 자, 자산은 세 가지가 있죠. 합치니까 이걸 다 더하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100만 원. 자, 부채는 얼마가 있나요? 부채가 선수금이 있군요. 선수금 20만 원. 좋아요. 선수금 20만 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9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29만 원이 부채 총계입니다. 그런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총계가 나온다. 아, 잠깐 또 있네요. 이거 또 틀렸군. 뭘까요? 자, 부채 총계에서 그 옆에 또 감가상각 누계액이 5만 원 있군요. 안 읽었네. 오늘따라 계산 안 해왔더니 아주 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지급금이 6만 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10만 원. 부채가 많군요. 자,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30만 원. 이렇게 더하면 40만 원, 50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 빨리 풀어봐봐요. 나 틀린 거 나 믿지 마세요. 진짜로. 자, 여기서 자본 총계는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 부채에서 반대로 이제 다 됐죠.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자본 총계인 50만 원이 나온다. 이게 자본 총계가 50만 원이에요. 자, 됐습니까? 정답은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익 준비금이 2만 원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는데 자, 자본은요. 여러분 잠깐만 마지막 정리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요. 자본은 뭐라 그랬어요? 자본금, 자본 잉여금, 또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 제가 잉여금은 왜 쓴 것 같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 쓸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여러분 여기서요 이익 잉여금 속에는 이익준비금 있어요. 요 이익준비금. 여기 2만 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적립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각종 임의 적립금, 뭐 차기 2월 이익 잉여금 뭐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의 적립금은 말이죠. 적극적 적립금과 또 이건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으로 이렇게 구분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익준비금은 기타,
법정 적립금하고요. 법으로 정한 적립금 이걸 합쳐가지고 이익준비금을 이거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법에 규정된 요 적립금에서 이것을 뭐냐면 법정 적립금이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적립금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익준비금은 2만 원 있더라도 요 전체 자본 총액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 속에서 이익준비금이 2만 원이 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자본금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만 나타낼 함정으로 나타낸 겁니다. 요 금액 2만 원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오해가 없도록 풀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 곡 부르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운 거 지금 제1단원에서 제1장에서 배운 것은 뭘 배웠습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에서 재무상태라는 겁니다.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의 상태로서 일정한 시점, 즉 현재 1월 1일 현재, 12월 30일 현재 일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냐면은 동태적 손익보고서다. 동태적 보고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선 수익이 뭘로 나눠요? 영업상 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나눈다. 비용은 영업상 비용과 영업의 비용 그리고 보유세 비용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런 손익계산서는 뭐라 했어요? 일정한 기간이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일정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기본 과정에는 이 발생주의와 계속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기업에 비해서 기업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가 있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가설. 여러분 회계의 가설을 보면은, 이제 회계 가설, 죄송합니다. 회계 가설이 아니고 이제 질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 적시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 물론 2차적 특성으로 비교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비교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그 목적 적합성 속에서 하나의 그 2차 회계 2차적 상호 작용의 특성으로서 하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또 적시성, 신뢰성은 아까 말한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국제도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는 몇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끝을 맺고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하고 같이 항상 부르고 또 이 회계가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서 맴돈다면 참 좋은 여러분의 그 회계에 발전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붕괴는 거래의 판료서. 여러분 이제 이걸로써 제1단원 강의를 마치고요. 확인학습 OX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여러분이 몇 개나 다 맞았나.
그 문제를 다 맞았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단원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신 겁니다. 자, 부디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파이팅! 고맙습니다.